네, 국제뉴스 책임져주고 계십니다. 손재규 선임 기자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스라엘 레바논 지상전 시사했다라는 얘기, 요 얘기로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직 임박한 것으로는 안 보인다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레바논에 거점을 두고 있는 그 헤즈볼라 네. 사흘째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헤즈볼라가 그 텔아비브, 그 이스라엘 주요 도시죠. 여기 있는 모사드 이스라엘 그 해외 정보국 본부를 겨냥해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쪽에서는 이제 요격했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탄도미사일을 특히 그 텔아비브 같은 그 이스라엘 주요 도시에 발사한 게 처음입니다. 이게 되니까 지금 이제 그야말로 더 전면전적으로 더 한 걸음 더 다가선 걸로 분석이 됩니다. 네, 계속해서 좀 작전 그리고 공격을 강도 높게 이어가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그 군 총참모장이 네. 어제 그 자기네 기갑 여단을 방문해서 레바논 공습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헤즈볼라 기반을 약화하기 위한 거다. 그러니까 이제 지상전 그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총참모장을 수행한 북부군 사령관도 전쟁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군도 별도 성명에서 북부 지역, 그러니까 레바논하고 접경 지역이죠. 작전을 위해서 이게 예비군 여단을 소집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지상전 투입 태세를 하고 있다는 점을 아주 강력히 시사를 했습니다. 사상자도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레바논 쪽 집계가 오늘 새벽에 나온 걸 보면요. 사흘째에만 72명이 사망하고 그 한 230명 정도가 다쳤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이른바 그 이스라엘이 얘기하는 북쪽의 화살 작전이 이제 사흘째인데 그동안에 이걸로 인한 사망자가 626명에다가 부상자는 뭐 2,000명이 훨씬 넘는 걸로 그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늘 새벽에 미국 ABC하고 회견을 했는데 레바논 사태가 전면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면서 그래도 지금 미국이 중동 사태를 근본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네타냐후가 그 유엔 총회 참석을 좀 늦춰가지고 오늘 새벽에 그 안보 내각을 소집했다고 했는데 지금 조금 전에 들어온 이스라엘 매체 보도를 보니까 현지 시간 금요일 날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뭐 사실 뭐 국제사회의 기피 인물로 지금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태입니다. 그런 가운데 헤즈볼라가 이란에 이스라엘 타격을 촉구했는데 사실상 거절됐다 이런 보도 나오네요. 그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 보도인데요. 헤즈볼라가 이란에 대해서 이스라엘 좀 공격을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란 쪽에서 지금은 그 적절한 시점이 아니다. 아시다시피 이란 대통령이 지금 유엔 총회 가서 그 접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란 핵 협상도 지금 재개하겠다는 의사도 밝히고 해서 아마 그래서 조금 발을 뺀 것 같습니다. 이란 대통령이 그저께 뉴욕에서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했는데요. 이스라엘이 중동 확전을 노리고 그 덫을 놓고 있는데 우리는 걸려들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확전하는 그런 원인이 되고 싶지 않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네. 또 이 2달 전이죠. 뭐 보복, 암살 이런 좀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 하마스 1인자가 한 2달 전에 테헤란에서 암살돼가지고 그때 이란이 이제 보복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냥 계속 경고만 했지 행동을 안 했거든요. 네. 이런 상태인데 이런 가운데 그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앞서서 그 이스라엘 국방장관하고 통화를 했는데 지금 펜타곤이 밝힌 걸 보면은 이란이 레바논의 그 사태에 직접 개입할 가능성을 아마 논의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대해서 펜타곤 대변인은 미국의 입장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전면전으로 가는 걸 막으려는 거다. 그렇게 거듭 확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전면전, 지상전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위기는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주시고요.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이 어제 ICBM을 태평양으로 시험 발사했다 이런 얘기 전해졌는데요. 어떤 상황입니까? 중국 관영통신 신화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태평양을 향해서 그 훈련용 모의탄두를 탑재한 ICBM을 발사했고 이제 중국 쪽 얘기는 정해진 곳에 정확하게 맞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자세한 뭐 재원이라든가 뭐 비행 궤적 같은 거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국방부 얘기는 관련국들한테 이거를 미리 통보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제법이라든가 국제 관리에 따랐고 특정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뭐 이게 지금 호주 쪽으로 간 것 같다는 관측이 많고요.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오커스 그거를
좀 견제한 게 아니냐는 얘기인데요. 그 일본 NHK 보도를 보면은 중국이 미국하고 호주에는 사전에 통보를 했는데 일본 당국자 얘기는 우리는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 이렇게 또 불만을 보였습니다. 네. 지금 중국하고 일본이 최근에 좀 군사적인 문제로 좀 이렇게 서로 좀 티격태격하고 있죠. 네. 근데 이번에 이 발사가 매우 이례적이다라고 평가되는 이유가 있겠죠. 네, 군사 전문가들 얘기가 네. 그동안에 중국이 이렇게 그 주로 이제 미사일 같은 걸 이렇게 실험할 때는 내몽고 같은 외딴 지역에 대해서 사전 통보 없이 전격적으로 실시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사전 통보했다고 밝히고 이렇게 한 걸 보면은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중국이 이런 그 군사력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는 것과 관련해서 새로운 ICBM을 실험한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고요. 네. 아주 몇십 년 만에 아주 매우 이례적인 실험인데 그래서 홍콩 매체는 중국이 ICBM 시험 발사한 게 44년 만에 처음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확인된 건 아닌데요. 그래서 중국이 이런 그 차세대 ICBM을 이렇게 실험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앞서서 오커스 견제 얘기도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얘기 조금 더 자세하게 해주시면 중국이 핵무기 현대화, 다각화, 확장에 지속적으로 좀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보고서도 있네요. 작년에 네. 그 미국 국방부 보고서가 나온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중국이 현재 각 실전 배치하고 있는 작전용 핵탄두가 한 500여 기 정도로 되는데 이게 지금 미국하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한 1,700기 각각 넘는 걸로 돼 있어서 훨씬 여기 이제 못 미치는데 이 추세면은 2030년까지 한 1,000기 정도를 실전 배치할 수 있을 거로 전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하고도 좀 연계됐다는 그 관측도 있습니다. 지금 서방 쪽 이제 분석은요, 중국이 워싱턴 DC 포함한 지구상의 거의 모든 곳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이제 개당 핵탄두를 10개까지 탑재할 수 있는 그런 둥펑 41 신형 ICBM을 이미 실전 배치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NHK 같은 것 분석은 말씀드린 대로 호주하고 오커스를 겨냥한 게 아니냐. 아시다시피 호주가 오커스의 그 멤버로다가 지금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이제 미국하고 연구해서 지금 도입한 걸 추진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호주 해역으로 쏜 걸로 관측되는 것도 이런 맥락이라는 겁니다. 중국이 기억하시겠지만 2016년에 육해 공군 외에 별도의 제4군을 로켓군을 이미 창설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로켓군은 핵하고 재래식 탄두, 미사일만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부대로 실전 배치가 된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펙이 중장기 글로벌 석유 수요 전망 이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석유 수요는 이제 경기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관심이 지금 가는데요. 그저께 2024년 석유 전망 보고서를 내놨는데 네. 그게 석유 수요가 지금 뭐 그동안에는 이제 지금 정점에 딱 달하고 이제 내려갈 거라는 관측이 많았거든요. 이제 석유 업계 쪽에서도 그렇게 관측을 했는데 오펙은 전혀 다른 분석을 내놨습니다. 2025년이 되면 하루 전 세계에서 필요한 석유가 한 1억 900만 배 정도만 배럴 정도가 될 거다. 이게 작년 보고서보다 하루 한 근 300만 배럴이 늘어나는 겁니다. 네. 그리고 2050년이 되면은 더 늘어나서 하루에 한 1억 2천 배럴 이상 수요가 필요할 거로 그렇게 관측을 했습니다. 수요를 이렇게 전망치를 늘린 데 대한 근거는 뭐로 들고 있나요? 첫째는 뭐 이제 인도, 아프리카, 중동 같은 것이 이제 성장을 계속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 이제 석유 수요가 더 늘어날 거란 거.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하고 클린 에너지 전환이 최근에 전기차가 좀 주춤하죠. 그래서 그런 것이 좀 현실적으로 늦춰지면서 석유가 계속 필요할 거라는 그런 걸 원인으로 내세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요. 2050년에 전 세계에서 운행되는 자동차가 한 29억 대 정도. 작년에 한 10억 대였으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거로 봤고요. 그리고 전기차가 최근에 좀 주춤하는 것 관련해서 2050년 정도가 돼도 그 내연 기관차 비중이 전체 자동차의 한 70% 이상으로 유지될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전기차 충전만이라든가 배터리 한계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핵심 광물 부족 같은 것들이 전기차 그 시장 확대를 이제 제동을 거는 요인이라는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까지 석유 수요가 좀 정점이다. 피크론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그렇죠. 나왔던 거랑 좀 비교를 해본다면 어떤 내용이 좀 다를까요? 그러니까 오펙 그 사무총장이 그저께 이제 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이제 보고서를 공개를 했는데요. 네. 이 사람 얘기도 그겁니다. 석유 수요 정점이 아직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외신들이 비교한 걸 보면요. BP 같은 경우 석유 대기업인데 석유 소비가 2025년 내년이면 정점에 도달하고 2050년 정도 되면 하루에 한 7,500만 배럴. 그러니까 지금 그 오펙이 전망한 것보다 훨씬 규모가 작은 걸로 봤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국제에너지기구, 여기는 이제 석유 소비국을 대변하는 기구인데 여기도 전 세계 석유 수요가 2050년까지 지금하고 비슷해서 하루 한 1억 배럴 많아야 조금 넘어가는 수준에 그칠 걸로 봤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전망을 좀 낙관하는 겁니다. 네. 석유 산업 입장에서는요. 뭐 투자에 대한 언급도 좀 있었나 그래서 이 봅니다. 총장 얘기는 그래서 투자가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2050년까지 17조 4천억 원 정도가 투자가 필요하다. 이게 이제 오펙이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거를 한 14조 달러로 봤는데 투자 그 전망 폭을 훨씬 더 높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펙 플러스 여기도 이제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석유 시장이 한 49% 정도를 차지했는데 2050년이 되면 52%로 조금 더 확대될 것 같다고 봤습니다.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오펙 지금 분석은요, 2030년 정도에 석유가 피크, 생산이 피크가 되고 오펙 플러스 같은 여기에 석유 산유권도 한 2030년대 초반이 되면은 생산이 정점에 달해서 이제 더 늘어나기 힘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펙 플러스 석유 시장 점유율이 더 올라갈 거라는 그런 관측도 내놨습니다. 네. 이날 이 오펙 사무총장 시위하는데 그린피스가 시위를 발표하는데 시위를 해가지고 한때 조금 좀 기자회견이 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미국 캘리포니아주 얘긴데요. 플라스틱 재활용으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허상을 날조했다. 이제 이게 이유입니다. 그 이유로 엑소모빌을 제소했다고요.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인데 캘리포니아 주 당국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 월요일 날 이제 엑소모빌 여기는 이제 석유 생산 대기업이기도 하면서 세계에서 제일 많이 플라스틱을 생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제소를 했습니다. 네. 그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이 제소를 하면서 소장에다가 엑소모빌이 그 오랜 세월 플라스틱을 잘 재활용하면은 공해하고 이런 그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미 1970년대부터 플라스틱 재활용 가지고는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자기들이 알고도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이걸 감췄다는 겁니다. 특히 뭐 70년대부터 계속해서 좀 호도했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네. 여기 대해서 이제 엑소모빌 입장은 네. 캘리포니아주가 자기네가 이제 운영하는 그 재활용 제도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우리한테 덤태기 씌운다 이렇게 또 반박을 했습니다. 지금 파이낸셜 타임스가 이제 주목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플라스틱 국제 협약안 도출이 예정돼 있는 요 상황이라는 걸 좀 주목하고 있는 거잖아요. 11월 달에 이제 네. 플라스틱 국제 협약안 도출 이제 회의가 열립니다. 저 한국에서. 11월. 예. 네. 2022년에 이제 이런 그 국제 협약의 필요성이 이제 처음으로 합의가 돼서 이제 이번에 이제 그게 구체적으로 이제 회의에서 이제 이거를 추진을 하는 건데요. 어쨌든지 지금 보면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관측을 보면은 전 세계 플라스틱 소비가 2060년쯤 되면 지금보다 3배 더 늘어날 거로 봤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제일 플라스틱을 많이 소비하는 나라로 부상을 했고요. 네.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 분석을 봐도요. 플라스틱 생산이 지금 단일 분야로는 석유가 가장 많이 소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세면은 금세기 한 중반쯤에 탄소 배출에서 플라스틱이 차지하는 산업 비중이 한 10%까지 늘어날 거다. 그래서 상당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앞서서 이제 11월에 한국에서 회동이 있다. 플라스틱 국제 협약안 도출을 위한 회동이 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글로벌 사우스가 전 세계 플라스틱 쓰레기 3분의 1을 배출한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영국 대학이 이걸 이제 쭉 분석을 해가지고 네. 이제 이거를 국제 저널에 실었는데요. 연평균으로 봐서 전 세계에서 한 해에 한 5,700만 톤 정도의 플라스틱 그 폐기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쉽게 비교를 하면은 뉴욕의 맨하탄에 있는 그 센트럴파크 꽉 채우고도 남는 분량이고 그다음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하고 그보다 더 큰 규모의 쓰레기 빌딩을 만들 수 있는 정도 그렇게 많은 규모라는 겁니다. 네. 보고서가 뭐 관련돼서 좀 더 소개해 주실 게 있나 봅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전 세계 인구의 한 15%가량이 쓰레기 더미에서 산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글로벌 사우스 쪽이 심각하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나이지리아, 라고스 같은 경우가 가장 쓰레기, 그 플라스틱 쓰레기 상황이 심각하고요. 그다음에 뉴델리, 그 루안다, 앙골라 수도죠.
파키스탄 카라치, 이집트 같은 이런 주요 도시를 거명을 했습니다. 네. 지금 전체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 양을 보면 인도가 한 해 한 1,000만 톤이 넘어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 중국,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러시아, 브라질 모두 글로벌 사우스 쪽에 해당되는 나라들입니다. 이 8개국이 전 세계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의 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걸로 그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그 11월 한국에서 플라스틱 협약안 도출을 위한 회동이 열린다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어떤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논의가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뭐 유엔이 그 내놓은 걸 봐도요. 지금 플라스틱을 이제 그 석유업계는 플라스틱을 생산해도 재활용 잘하면 이제 된다는 게 이제 그게 이제 제소가 된 거죠. 그래서 보면 유엔이 집계한 걸 보면요.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이 지금도 한 해 한 4억 4천만 톤 정도인데 머지않아서 한 12억 톤. 한 근 3배 늘어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구가 완전히 플라스틱 폐기물에 깔리는 그런 상황이 올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빨리 플라스틱 그 국제 협약 이제 구성력을 갖자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여기 이익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전 11월에 한국에서 이렇게 상당히 의미 있는 회의가 열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대선과 관련된 이야기들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위기 심각성을 호소한 이제 연설을 함으로써 해리스에게 힘을 실어줬다. 어떤 상황이죠? 그저께 유엔 총회 계기로 이제 글로벌 그 블룸버그 포럼이 있었는데 거기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해리스 부통령하고 함께 이제 청정에너지 개발 쪽에 많은 노력을 했고 상당히 진전이 있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권 재창출을 통해서 이런 친환경 정책을 계속 이뤄 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임자 이제 트럼프죠. 이 사람은 그 이런 그 기후 위기를 부정을 하는데 이거는 미래 세대에 엄청난 위험을 주는 거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프레 감축법 같은 것도 얘기를 했습니다. 인프레 감축법 보면은 아시다시피 여기는 이제 기후 그 인프레 완화도 있지만 기후 위기 대응 부분도 있거든요. 2030년까지 온실가스 한 40% 감축을 목표로 해서 이런 친환경 에너지 생산이라든가 이런 데 한 우리 돈으로 한 492조 원을 투입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트럼프는 자기가 당선되면 즉각 없애겠다고 했거든요. 이걸 공격을 했습니다. 네. 전기차 관련된 세액공제 얘기도 있죠. 예. 네. 지금 그러면서 이제 그 트럼프가 이른바 이런 그 전기차 보급 뭐 지원 같은 거를 이제 기후 사기라고 한 거를 이제 상기시키면서 트럼프의 기후위기 부정이 미래 세대를 더 위험한 세계로 내몬다 하고 이제 덧붙이기를 풍차는 암을 유발하지 않는다. 이게 뭔가 하면 이제 트럼프가 그 풍력 발전을 반대한다고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트럼프를 좀 조롱했습니다. 네. 자, 다음 얘기 가보겠습니다. 저커버그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계 회복을 시도하고 있다. 어떤 상황이죠? 머스크가 트럼프하고 최근에 많이 가까워졌죠. 그러니까 저커버그가 이걸 보면서 조금 좀 불안했던지 뉴욕타임스 보도를 보면은 네. 사실 그동안에 몇 년 그 상당히 불편한 관계였는데 최근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관계 회복을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에 2차례나 트럼프하고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특히 그 7월 펜실베니아에서 그 트럼프가 야외 유세하다가 그 총격 네네. 받았죠. 네. 이제 그 직후에 저커버그가 전화를 해가지고 그 당신이 회복하길 기도하고 있다 했더니 트럼프가 이제 고맙다고 했다는 건데 사실 지난 2020년 대선 때만 해도 두 사람이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그때 저커버그가 부인하고 함께 한 4억 2천만 달러 정도를 이제 선거 관련 비영리 단체에 기부를 했는데 공화당하고 트럼프가 발끈했습니다. 이게 민주당 돕는 거다. 그래가지고 그랬고 그다음에 또 그 기억하시지만 의사당 그 난입 때 페이스북에서 그 트럼프 계정이 차단됐었거든요. 네. 이런 것도 있고 했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지금 트럼프가 이제 최근에 좀 막 뜨고 하니까 아마 저커버그가 조금 불안했는지 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시도를 하는 모양입니다. 네. 그리고 또 뭐 그 뉴욕타임스 보도를 보면은 최근에는 또 바이든 행정부를 비난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전문 관측통들 얘기는 저커버그가 해리스 측하고도 별로 관계가 좋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좀 정치에서 좀 멀어지고 싶은 그런 의향이 있는 것 같다. 그 와중에 트럼프하고도 조금 좀 관계를 조금은 회복하려는 그런 것 같다고 관측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선 뭐 판도를 앞두고 주변에 사람들이 또 어떤 관계를 맺는지 이 부분 지켜보겠고요. ESG 얘기가 한동안 좀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은 단어 자체도 좀 언급하는 횟수가 줄어든 것 같은데 3대 자산운용사도 외면하는 걸로 급선회했다. 어떤 내용이죠? 네,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뭐 공화당에서 그냥 강하게 반발을 하고
그러니까 아마 좀 그런 게 월가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블룸버그 분석을 보면요. 블랙록, 뱅가드, 그 스테이트 스트리트 이게 미국의 이제 3대 자산 운용사인데 한 1년 전하고 판해졌다는 겁니다. 이른바 ESG, 그러니까 환경, 사회, 거버넌스, 지지 입장에서 완연히 후퇴한 걸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뱅가드 같은 경우는 주주들이 한 400여 건의 ESG 관련 그 제의를 했는데 한 건도 이게 채택이 안 됐다는 겁니다. 네. 그 나머지 뭐 블랙록이라든가 스테이트 스트리트도 뭐 비슷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보면은 확실히 그 월가 쪽에서 이런 그 ESG 열풍이 좀 많이 식어져 있는 것 같다는 분석입니다. 이 3대 머니 메이저들이 지금 S&P 500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니까요. 상당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네. 모닝스타 쪽의 얘기도 좀 전해주실까요? 네. 그러면서 모닝스타에서는 이걸 분석하면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국 정치권 여건이라든가 이런 반 ESG 분위기 같은 건 이제 반영된 것 같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최근에 그 텍사스하고 플로리다 공공펀드 여기는 이제 공화당세가 강하죠. 그 ESG 기조 때문에 블랙록에서 자금까지 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블랙록이 좀 뒤로 후퇴하는 것 같다. 반면에 지금 보면은 유럽 자산운용업계는 아직도 이런 지속 가능성 쪽에 아직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다. 미국하고 조금 대조를 보인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재규 선임기자와 국제뉴스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00세 시대는 옛말, 이제는 120세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나의 미래를 단단하게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세 가지 도구. 세 가지 도구가 준비된 자만이 더 나은 미래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미래를 위한 인생 전략. 지금 만나보세요.